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성과 위성 영상 그리고 일기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일단 일기예보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앙에서 지방기상대에서 관측한 자료, 레이더로 관측한 자료, 위성으로 관측한 자료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에서 관측한 자료들을 모두 중앙에서 수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수합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기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기도를 통해서 예보를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통보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뉴스의 일기예보라든가 아니면 어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며칠 동안의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일기예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전국의 비 지역 단위로 비가 언제까지 몇 미리 정도 올 것인지 예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 영상을 볼 텐데요. 가시 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빛의 반사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사도가 큰 부분은 밝게, 그러니까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반사도가 작은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반사도를 비교해보면 바다는 거의 반사가 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바다보다는 육지의 반사도가 크고 육지보다는 구름의 반사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가시 영상을 보면은 지금 이 바다가 굉장히 까맣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바다보다 육지가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육지보다 구름이 좀 더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흰색과 회색으로 구름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 가시 영상에서 보이는 구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이 저근형 구름 같은 경우는 가시 영상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충운형 구름처럼 두께가 얇은 구름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두꺼운 구름이 태양빛을 좀 더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충운형 구름은 일부는 태양빛을 통과시키고 일부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저근형 구름에 비해서 좀 더 반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좀 더 하얗고 이 부분이 좀 더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부분에서는 저근형 구름이 발달을 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두께가 얇은 충운형 구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가시광선, 그냥 태양빛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에는 태양빛이 없으므로 가시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구름의 두께, 그리고 낮에만 볼 수 있다. 자, 반대로 적외 영상은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 건데,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한 게 적외 영상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나타나고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나타나는데, 구름의 최상부는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납니다. 자, 왜냐면 우리 대기권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지금 이 낮게 있는 낮은 구름은 지표면과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요. 높은 구름은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높이 있는 구름은 적외선을 상대적으로 적게, 낮은 구름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외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높이 있는 구름, 온도가 낮은 구름은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온도가 높은, 높이가 낮은 구름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적외 영상에서는 이 구름의 높이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높이 있는 구름은 온도가 낮고 좀 더 인공위성과 가까이 있죠. 그래서 흰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외 영상은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없는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적외 영상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낮과 밤 모두 오케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적외 영상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밝고 이 부분이 좀 더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부분은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높이가 낮고, 높이가 낮으니까 구름의 온도는 높겠죠. 반대로 이 구름 높이가 높은 이 부분은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가시 영상에서 밝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밝게 나타났다는 건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데,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건 여기는 지금 저근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이 영상은 밤에 촬영한 영상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적외 영상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가시 영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인데요. 근데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이용을 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이게 지표면이고 레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더가 이 구름을 관측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전파를 구름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리가 구름 안에 강수 입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레이더에서 발사한 전파가 이 강수 입자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름 속에 강수 입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반사되는 전파가 좀 더 많을 거고요. 반사되는 전파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구름은 있지만 강수 입자가 적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사되는 전파의 반사 속도도 점점 짧아지겠죠.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비나 눈이 내리는 강수의 위치 그리고 이동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더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강수 입자가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정체전선이 형성돼 있죠. 지금 여기는 이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은 아니고요. 그냥 정체전선의 의미 그대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이 일기도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위성 사진을 봤더니 이 부분에 지금 이쪽에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정체전선을 그려보면 이 부분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고기압에 의해 날씨가 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을 위성 영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적외 영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구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온대저기압 중심이 이 부분에 있고 구름이 한랭전선에 의해서 이 부분, 온난전선에 의해서 이 부분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일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기기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기기호는 형태가 구름의 양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풍향이 짝대기로 표현을 합니다. 풍향이 만약에 지금 이 방향에서 풍향이 이 방향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바람은 지금 이 부분에서 북동쪽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풍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이 지역의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풍속을 이 짝대기 길이로 풍속을 나타내고요. 구름의 양을 기준으로 왼쪽 상단부에는 기온, 하단부에는 일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기압을 나타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압 변화도 표시를 할 텐데 우리는 기압 변화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일단 구름의 양은 0부터 8까지 표시를 합니다. 이 9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경우 9로 표시를 하고 보통은 0에서 8로 나타내고요. 0은 구름이 없는 맑은 상태고 8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흐린 상태를 나타내고요. 지금 이게 0에서 8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온량이 2 같은 경우는 구름이 지금 8분의 2를 이만큼 구름이 덮고 있다. 혹은 4분의 1만큼 구름이 덮고 있다. 아니면 20%에서 30% 정도 구름이 덮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 4 같은 경우는 흐렸다가 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러면 이 바람은 북서풍이고 일기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남동풍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풍속은 이제 풍향에 짝대기를 그리게 되는데 풍속이 길면은 이게 풍속이 5m/s고요.
풍속이 짧으면 2m/s고 만약에 삼각형 이 깃발 표시를 나타낸다면 얘는 속력이 25m/s로 굉장히 강한 풍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m/s과 2m/s 그리고 25m/s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풍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풍속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풍속은 7m/s가 될 거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풍속이 나타났다 하면은 얘는 14m/s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날씨예요. 비가 올 때는 검은색 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눈은 우리 별표, 뇌우는 이 번개 모양으로 뇌우를 나타내고요. 안개는 이렇게 석삼자 모양으로 나타내고, 가랑비는 쉼표 모양, 그리고 소나기 같은 경우는 이 비, 점에다가 아래쪽에 삼각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압인데요. 기압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울량 표시 옆에 기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단 보통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로 기준을 잡고 있죠. 1기도에서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압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280이라고만 표현이 써 있었어. 그 기압이 써 있었는데, 일기 기호에서 기압을 읽는 방법은 일단 이 숫자가 나왔으면 이 288, 280 앞에서 끝자리 앞에 점을 찍습니다. 그럼 28.0이 되겠죠? 그럼 이 28.0 앞에 9랑 10을 붙여서 적절한 것을 골라요. 근데 928 같은 경우는 너무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작죠. 이 경우는 보통 태풍의 기압일 텐데, 어쨌든 보통의 경우에는 이 928은 너무 작기 때문에 1028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기압이 982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98과 2 사이에 점을 찍고 9와 10을 붙여서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1013에 비해서 1098은 너무 크죠. 그래서 998.2 헥토파스칼을 선택하면 되고요. 500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지막 끝자리에 점을 찍어서 50.0 앞에 9와 10을 붙여서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950이랑 1050 모두 애매해요. 그럴 때는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칙성이 하나 있는데, 앞자리가 0에서 4라면은 10을 붙이면 적절하고요. 5에서 9라면 9를 붙이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982와 500 모두 앞자리가 5에서 9 사이에 있죠. 그래서 9를 선택하는 게 적절한 기압이 되었고요. 지금 280 같은 경우는 0에서 4, 그러니까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10을 붙였을 때 적절한 기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기호를 연습을 해볼 텐데, 지금 이 첫 번째 일기기호 같은 경우는 일단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풍향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풍속을 봤더니 길다란 짝대기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5가 2개가 있으니 이 지역은 10m/s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을 보면 10으로 표시되어 있죠. 10도씨고요. 일기 기호를 봤더니 소나기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기압이 986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차근차근 해보면 986에 끝자리 앞에 점을 찍고 9랑 10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얘는 앞자리가 9죠. 그러니까 숫자가 크니까 9를 붙이는 게 좀 더 적절할 거예요. 그리고 998과 1098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998이 좀 더 1기압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기압은 998.6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일기기호를 보면
구름이 반절만 색칠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곧 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바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는 건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있다.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풍속을 봤더니 기다란 짝대기 2개, 짧은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란 짝대기 2개, 짧은 짝대기 하나 총 합쳐서 12m/s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온은 마이너스 2도씨 그리고 일기는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압을 봤더니 848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알려면 지금 8이죠. 앞자리가 8이죠. 그러니까 9를 붙이면 적당한 기압값이 나올 거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848에서 끝자리 앞에 점을 찍고 9와 10을 붙여서 적절한 값을 찾으면 되는데 1084헥토파스칼보다 984헥토파스칼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기압은 984.8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일기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규칙을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저기압과 전선 부근에서는 항상 날씨가 흐리고요. 고기압 부근은 날씨가 맑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에 비스듬히 바람이 불고 있고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고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밀한 등압선 간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 부근에서는 풍향, 풍속, 기온, 기압 등의 일기요소가 급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온대저기압이었죠. 온대저기압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날씨와 풍속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일기 상태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 이유를 일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는 찬 공기가 아래쪽에는 고기압이 아래쪽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파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저기압이 위로 올라가고 고기압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8일 오전 9시 일기도를 봤더니 드디어 이곳에 우리나라에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한랭전선 뒤쪽에는 흐린 일기기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1월 8일에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계속 비가 내렸던 것이고요. 같은 날 오후 9시가 됐더니 이제 온대저기압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비가 내렸죠. 그 이유는 이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게 됐습니다. 이 기압골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이제 강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온대저기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계속 비가 내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9일 오전 9시에는 온대저기압이 좀 더 우리나라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고요. 저기압이 점점 우리나라에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온대저기압의 위치만을 봤을 때 지금 11월 9일 오전 9시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온대저기압이 11월 9일
오전 9시에는 동해안으로 동해 쪽으로 빠졌고요. 11월 9일 오후 9시가 되었을 때는 완전 일본 쪽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온대 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악기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 2016년 1월 24일에 최강 한파와 함께 제주도에서 발생한 폭설로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제주의 기온은 마이너스 5.8도씨로 1월의 기온으로는 1923년 이후에 93년 만에 최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폭설이 내린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이 악기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악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기상은 뇌우, 호우, 폭설, 강풍, 우박, 황사같이 규모가 작고 짧은 시간 동안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악기상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짧은 시간 동안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생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뇌우라고 하고요. 뇌우의 발생 조건을 보면 여름철에 강한 햇빛을 받은 지표 부근의 공기가 국지적으로 가열이 되어서 활발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림 전선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도 뇌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도 뇌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뇌우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공기가 갑자기 상승하면 정란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란운에 의해서 뇌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뇌우의 발달 과정은 우리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적응 단계, 두 번째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보고 성숙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단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는 게 적응 단계인데요. 여름철 지표면이 여름철에는 다습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데 이때 이 지표가 국지적으로 가열이 됩니다. 지표가 국지적으로 가열이 되면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상승을 하면 추우니까 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란운 안에는 이게 빙정이나 물방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는 상승기류가 계속 발달을 해 있고요. 빙정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 빙정, 물방울이나 얼음 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 빙정이 충분히 커지면은 상승기류를 무시하고 이게 하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비나 우박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아랫부분에서는 돌풍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수증기를 공급하고 이 상승한 수증기가 이제 얼음이나 물방울이 되면서 충분히 크기가 커지면은 하강하면서 하강기류를 만들면서 비나 우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성숙 단계는 지금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가 되면은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서 하강기류가 점점 더 우세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승기류가 없어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뇌우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우는 이 세 가지 단계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뇌우의 종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먼저 고도에 따른 바람의 변화가 작을 때 지표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발생으로 뇌우의 종류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지표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발생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지는 것에 의한 발생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 두 번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기류가 기울어진 채 강수구역과 분리되어서 발달을 하고요. 이때 뇌우의 에너지인 수증기가 강수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고 상승기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시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 강풍, 우박, 돌발적인 홍수, 토네이도 등을 동반을 할 수 있고요. 한랭전선이나 장마전선 부근에서 공기가 강제 상승될 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우에 의한 피해는 국지성 호우,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나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는 우박인데요. 우박은 눈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지름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를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박은 아까 봤던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정라눈이 이렇게 있고, 이게 0도씨 선이에요. 그 아래쪽에서는 강한 상승기류로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이 빙정이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은 하강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기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빙정이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얘가 크기가 커지다가 어느 일정 정도가 되면은 무거워져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는 우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우박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여름인 경우에는 우박이 내려오면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이고, 겨울에도 잘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 겨울에는 지표면이 너무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 봄이나 가을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우박에 의한 피해는 농작물이 상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시설물이 파괴된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지성 호우 혹은 집중호우인데요.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보통 기준은 1시간 동안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 동안 80mm 이상 또는 연 강수량의 약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란원이 발생할 때, 그리고 장마전선이나 태풍 등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 국지성 호우는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반경 10km에서 20km인 비교적 좁은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오른쪽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의 가시 영상인데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서해안 부근이고, 지금 여기에 두꺼운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지역에 두꺼운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 좀 더 두꺼운 구름이 발생을 했는데, 우린 이걸 보고 지금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가옥이나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될 수가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많이 오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많이 들어봤죠.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를 발령을 하고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20cm 이상이면은, 그리고 산간에서 30cm 이상일 때 대설경보를 발효하게 됩니다. 폭설은 세 가지 경우로 발생 조건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온대저기압 주변에 구름이 형성되면서 폭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저기압성 기후가 지표를 만나면서 산악의 영향으로 폭설이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이제 기단이 변질이 되죠. 서해안 폭설과 동해안 폭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단이 차가운 기단의 변질로 폭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폭설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린 모양으로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 특히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의 마비, 교통사고의 증가, 농가나 축사의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구조물 파괴, 유통, 관광산업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강풍은 평균 풍속 13m/s의 이상의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강풍이라고 하고요. 강풍은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해 올 때, 그리고 태풍이 통과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풍에 의한 피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황사인데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해서 하늘 높이 올라간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을 보고 황사라고 하고요.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의 고비상화, 타클라마칸 사막, 황토 고원 등이 있습니다. 황사는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발원지에서 강풍이 불거나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저기압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 발생해서 상승기류로 사막에 있던 이 먼지들을 하늘 높이 띄워서 상공에 있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것이 황사가 되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래먼지는 건조한 토양에서 잘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발원지에 눈이 많이 쌓였거나 비가 자주 왔다면 황사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황사는 일단 이
사막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저기압에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제 모래 먼지들이 위로 상승하게 되고, 상공의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밀려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황사는 저기압에 의해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황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해 있을 때보다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좀 더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상공에 있는 모래 먼지들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표면에 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고기압일 때 좀 더 피해가 크고요. 저기압일 때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황사는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태평양, 심지어 북아메리카까지 수송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황사로 인한 피해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죠.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황사에 의해서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안과 질환이 유발하게 되고, 정밀한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가시거리의 감소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기도 하고, 일사량이 감소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 장애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황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원지의 산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발원지의 사막화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땅이 얼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래 먼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으면서 미세먼지들, 모래 입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최근에는 황사가 때때로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기상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뇌우는 변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고요. 국지성 호우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저지대나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신속히 대피를 해야 되고, 사전에 배수로나 하수구를 정비를 하고 위험 시설물을 제거하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신속한 제설 작업, 그리고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도로변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미리 준비를 하고, 폭설이 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풍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요.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강풍이 예보가 된다면 바닷가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황사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황사를 미리 예보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 우리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상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